네, 어서 오세요. 우리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오신. 예, 아유, 어이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이크로 저 온돼 있어? 네, 문제 좀. 예,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노래 촬영 특별 강연 대한민국 어디 가는지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지금 저희가 공동만남센터와 저희가 공동구위원회 같이 주최를 하고 있죠. 희망남센터 회원이자 공동구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는 권주도라고 반갑습니다. 그 강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저희 주최했던 두 분을 좀 모시고 이야기 좀 짧게 들어볼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먼저 정의당 공동구위원회 부침위원장을 모시고 짧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공동구위원장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얼마나 오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는 어느 특정 단체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노회찬 의원을 특별 강연을 오셨던 거는 그렇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도둑을 잡아라 했더니 도둑을 안 잡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잡은 사건 기억나시죠? 삼성 엑스파일 바로 억울한 게 그것은 노회찬 의원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그런 사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들어보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런 좋은 자리,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질의응답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이런 부분 인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진성이 의원 오셨네요. 네. 진성이 의원은 제가 직접 인사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정선 때 제가 선본장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동네인 강동구에 방문하신다고 제가 우리 박지훈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해주실 겁니다. 많이 들으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저희가 강동현 선수도 함께 주최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함리에 안녕하십니까. 네. 강동 희망나눔 센터는 시민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진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상 총선이 야당이 기결되는 결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2년째 묵어가는 세월호 문제, 그다음에 요즘에 또 부각되고 있는 사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께서 진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신 분 예, 더불어서 저희 이번 강연을 해주신 강동구 공무원 노조 김현식 위원장님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한번 지금은 안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진행 과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포스트잇을 다 받으셨죠? 예, 이거를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신 분도 계신데요. 강연을 듣는 중간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적어주셨다가 우리 스태프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꾸 다 나가 계시지? 예. 정의당 강동구의원 책읽기 소모임 산책에서 스태프 떠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목걸이를 처음 받아내실 겁니다. 이제 그때 바로 포스트잇을 전달해 주시면서 질문지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간단한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저희 진보정의당 시절에 유동 대표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도 좀 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록이 갱신되는 것처럼 폭염이 뜨거운 더위가 계속 찾아왔고 그리고 또 평일 저녁이고 해서 저는 오늘이 주최측과 좀 가까운 단체 소속원들이 모이신 줄 알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뜨거운 마음을 지닌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운 날을 만났지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진선미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더욱 기쁩니다. 여러분 하여튼 진선미 의원 이렇게 선택하시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제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답변이 가긴 어디로 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옆길로 새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동 희망나눔센터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언제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진상조사, 그 진상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발방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발방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못하게 해서 아직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문제는 어떻습니까? 후퇴일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과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대로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있다면 뭐 그냥 1년에 수백억씩 이렇게 전반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감옥으로 앞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청와대 무슨 수석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걱정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걱정될 때 뭔가 해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해결사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야당이 해결사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니까 참 많아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여소야대 만들어 놓고 몇 달이 지났지만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여소야대인지 야소야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남짓한 길게 하는 시간이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좀 정당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그러한 변화, 그러한 희망 만들기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꽤 오래, 한 5년 됐는데 5년 전에 어떤 책 한 권이 많이 팔려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책 한 권 팔아가지고 1년 동안에 3,000권 팔리면 본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책은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0만 권 팔렸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직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그렇게 많이 팔리면 가서 봐야 됩니다. 영화도 재미없게 뻔해 보여도 무슨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00만 명 왔다 이러면 저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봐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권 팔린 책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름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긴 한데 페이지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생각할 걸 너무 많이 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생각 없이 보는 책. 생각 없이 넘어가는 책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넘길 때마다 그냥 못 넘기겠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골치 아픈 책이 어떻게 10만 권이나 팔렸느냐. 저는 그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의문을. 근데 그해 여름에 그 책이 신문에 또 났어요. 그 책이. 대통령께서 2011년에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이신데 제가 뭐 이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유학을 가는데 대통령이 여러 유학을 가는데 가져가는 책이 10권 이래가지고 책 이름이 딱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는데 하나는 대통령은 여러 유학 갈 때도 책을 갖고 가는구나. 우리는 휴가 갈 때 책 안 갖고 가거든요. 대통령이 다르다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책 읽고 안에 정의라는 곳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다시 신문에 뭐 그런 기사가 안 나서 저는 몰랐는데 그 해 말에 2011년 말에 정권 말기가 되니까 대통령 친인척들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동창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 부인의 어떤 친척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로 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는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처벌되는가 보니까 역시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방망이 처벌만 받고서 풀려나는 걸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 책이 다시 생각이 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내가 보기로 여러분한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대통령이 읽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바로 검색하더니 그 해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우습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책이 그때 10만 권 팔려서 신문에 났다고 그랬죠. 2011년에. 오늘날까지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몇 권 팔린지 아세요? 2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200만 권. 12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123만 권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는 시대의 소설 빼고서 특히나 외국 사람이 쓴 그런 어려운 철학에 가까운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린 적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요.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 그건 정의에 대한 갈구이다.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되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할 때는 뭔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에요. 부부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소주 한잔 마신다면 그 부부 사이에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하나 달고서 책 120만 권 넘게 팔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울분에 찬 물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 이름으로 달고 나오니까 바로 읽든 안 읽든 한번 사서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건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왜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누구는 별 노력 안 했는데 저렇게 잘 되느냐? 누구는 왜 옷 보고 그냥 몇 년 만에 400억, 500억씩 그렇게 자기 과거의 지위를 팔아서 쉽게 돈을 모으는데 나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5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드냐? 바로 이런 분들. 이런 속에서 과연 정의가 있느냐? 과연 노력대로 평가받고 있느냐? 실력대로 살고 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가득 차 있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다른 나라보다 낮아요. 정부를 믿느냐? OECD 회원 국민들에게 당신 나라 정부를 믿습니까?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고 있느냐? OECD 평균은 47%예요. 10명에게 물으면 거의 5명 가까이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OECD 평균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나라 정부를 몹시 신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80%까지 나와요. 10명 중에 2명만 글쎄 나는 별로 안 믿네. 나머지 8명은 믿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정부를 믿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27%. 10명 중에 3명도 채 안 믿는, 나머지는 못 믿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정부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불신이 높을 것 같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특히 안 믿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안 믿는 게 사법제도를 믿느냐, 이건 OECD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 꼴찌.
그 돼지고기 사라고 소고기 사라고 할 때 저울과 들어잖아. 시장 갔는데 그 시장의 저울은 엄청이다. 600g 달라면 400g 준다. 저울이 못 속인다. 그러면 그 시장 가서 물건 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그게 불신받고 있는 우리 사법 제도의 현실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면들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다는 것이고, 가장 바라는 것은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정의, 바로 서지 못한 정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의는 뭐냐? 경제 정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정의가 쓰러져 있다. 구리가 펼치고 있다.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바로 서야 되느냐? 새누리당에서 조사를 했어요. 작년 12월 9일날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했느냐? 1년 뒤, 즉 올해 3월달에 치러지는 그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회가 어떤 일을 가장 주력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새누리당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20대 국회가 하기를 바라는 것은 경제민주화로 나왔어요. 경제 성장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4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여의도 연구소가 바로 2007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경제민주화가 7등으로 나오고 1등이 경제성장으로 나오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뭐가 힘드냐, 뭐가 달라지면 좋으냐면 다 경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경제 성장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오랫동안 이제는 그런 분들이 4등이에요. 왜? 성장해봤더니, 성장의 기대를 걸어봤더니 별로 나아진 거 없더라. 일부 금수저들만 좋아지더라. 우리 흑수저들 별 볼 일 없더라라는 걸 체험적으로 여러 차례 느껴가면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를 선택합니다. 같은 기간에 또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차기 정권이 무엇에 주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경제민주화. 근데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사실은 달리 얘기하면 경제 정의를 얘기합니다. 경제민주화로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게 가능합니까?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들 수긍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노력한 만큼 또 대가가 주어지고 열심히 하면 또 기회가 보장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래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회예요. 이걸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그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유구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채택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한동안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됐어요. 만약 오늘날 대통령 우리 국민들을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대통령 우리가 안 뽑으란다, 너희들이 뽑아라, 이런 주장을 할 때 찬성할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30년 됐습니다. 이제 겨우 30년 됐습니다. 서울시장 우리가 직접 뽑은 지 얼마 됐어요? 이제 겨우 20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200년 됐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30년, 길어야 30년, 짧은 거는 20년. 장관들 인사청문회 세우기 시작한 거 이제 15년 채 안 됐어요.
이제 우리 미국은 200년 전부터 했지만 우리는 이제 15년 정도 청문회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인사 청문회 거치면 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무쓰게 만드는 임명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시작되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정치 분야는 그나마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고 말은 많지만 또 선거 끝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서 또 정권이 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교체되면서 국회의원도 한번 4년마다 한번 선거하면은 그래도 초선이 40%는 당선되잖아요. 초선이 40% 당선된다는 얘기는 지난번 국회의원 중에서 40%는 물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4년 계약직인데 계약할 때마다 계약 경신 안 되고 물갈이 되는 사람이 40%면 꽤 큰 폭의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 분야는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에서 막히고 있다는 거죠. 경제에서.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견해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에 모의 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대한민국 이제는 정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부족한 것도 많지만 더 급한 것은 경제다. 경제 정의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민주화의 사회로 대한민국이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실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다음에 또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든 관계없이 그 이전에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 세상, 경제정의가 바로 서 있는 세상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이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도대체 경제민주화를 자꾸 경제민주화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얘기만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한다고 국민들이 뜻이 모아졌는데 그것이 앞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까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는데 경제민주화 얘기하는데 경제민주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의 정의, 하나는 분배에서의 정의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는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중진국은커녕 후진국 상태를 크게 많이 못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또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더 많은 복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은 원하는 만큼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복지가 돈 있어야 복지가 되죠. 네, 대개 보면은 선진국이 되면 나아질 거야. 제가 안 믿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이 되면 나아질 거야. 과연 선진국이 되면 나아지느냐? 잘 살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은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은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거야. 따라서 지금 자꾸 분배하자, 파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선진국이 되는 길을 열어달라. 그걸 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가 될 것인가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제가 한 1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막 학생들이 난리를 치고 해마다 너무 많이 오른다. 옛날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다 이제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오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 해에 제가 외국에 어떤 강연을 나간 적이 있어서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프랑스 가니까 대학 등록금을 안 받아요.
안 받는 대신에 학생들이 학교에 보험료 등 내는 게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는 국립대학교, 시립대학교도 그 당시에 한 학기에 200에서 300까지 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돈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라는 나라 갔더니 거기는 일체 돈을 안 받고 외국에서 유학원 한국 학생들도 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니죠. 석사과정도 박사과정도 다 돈을 안 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학이 공짜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대학은 가보니까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아르바이트보다 공부에 집중해다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학생 수당을 현찰로 주는데 한 달에 65만 원씩 줘요. 한 달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런 나라도 있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들이 그 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느냐? 압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잘 살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야지 왜 어느 나라 갔더니 대학이 공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뜻은 알겠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가 잘 사니까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은 프랑스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더 높아요. 프랑스는 $40,000 넘었지만 미국은 $50,000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프랑스가 비쌉니까? 미국이 비쌉니까? 미국이 훨씬 비쌉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등급이 제일 비싼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원래 일본이 두 번째였는데 우리가 일본한테는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따라냈어요. 이런 건 안 따라가도 되는데.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25,000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40,000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40,000, $50,000 됐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등록금을 안 받는 프랑스처럼 돼 있을지 아니면 등록금을 많이 받는 미국처럼 됐을지 누가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뭔가면은 잘 살면은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도 어떤 길로 갈 거냐, 어떤 복지제도를, 어떤 교육제도를 택할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은 잘 살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길로 어떤 스타일로 우리는 살아갈 거냐 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의료제도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는 미국보다 나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8년만 대통령 하면서도 해결을 못했다. 공약을 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하고 당선되자마자 2년 만에 그걸 해치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서민들 입장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D급에서 C급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미국의 국민소득 반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이 C급이라고 우리는 B급이에요. 미국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이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글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다른 나라들 비해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20,000는 넘으니까 $25,000 정도 본다면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우리의 복지가 한참 뒤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덜 걷고 덜 걷고 덜 나눠주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얻어서 세금을 가지고서 급식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의료도 하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부자들이 가졌던 부의 일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를 덜 분배하는 거죠. 그냥 각자 자기 거 가진 대로 먹고 살자. 옆에서 누가 굶어 죽든 누가 목말라 죽든 누가 추위에 떨든 좀 덜 나눠주자. 우리 아파트 단지는 덜 걷어요. 그리고 덜 나눠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각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 경제에서 정의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정의의 한 축은, 경제 정의의 한 축은 복지를 늘리는 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드리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은 정치인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선거대회 가보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 기억나세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별로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얼굴은 차츰차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뭐 이런 그때 득표율이 높았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주로 뭐 가지고 토론했어요? 다른 거 가지고 토론 안 했어요. 주로 이 복지 가지고 토론했어요. 근데 경쟁적으로 한 명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다른 쪽 사람이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복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토론이 되는 건데 2012년 토론은 이상한 토론이에요. 뭐냐?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전부 다 복지를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면은.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전부 다 무상으로 필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0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 실시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4대 질병 완전 공짜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복지 경쟁을. 그러니까 국민들은 행복한 거지. 누가 돼도 아주 복지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쪽 후보를 보면 한쪽 후보가 좀 더 세게 복지를 걸었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뒤에 지금 지키고 있는 거는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누리과정 말고는 안 지키고 있죠. 누리과정 하나만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신이 책임있게 세금을 더 걷든 어떻게 하든 재원을 마련해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해야 되는데 공약은 자기가 걸었는데 공약 실현 안 하니까 실현하겠습니다 해놓고 돈은 네가 내. 밥은 내가 살게 해놓고 밥 산다고 해놓고 와서 밥 먹었더니 돈은 네가 내. 돈은 지방교육청에서 다 내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져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대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는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복지는 항상 더 좋은 것.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 중에 가장 나쁜 사람. 가장 나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여기 혹시 의사가 와 계시면 큰 제가 결례를 하는 겁니다. 의사 중에서 가장 나쁜 의사. 병 주고 약 주는 의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좀 기술이 뒤떨어져가지고 고체를 제대로 못 고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데 근데 병을 주고 약을 주면 안 되죠, 의사는. 근데 병 주고 약 주는 의사가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여의도 가면 많습니다. 왜? 그 국회가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부끄럽게도 저도 정치인이지만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약속 또는 하면 안 되는 약속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얼마 전에 그 김해공항 영남권 신공항을 어디로 할 거냐 가덕도로 할 거냐 밀양으로 할 거냐 막 하다가 김해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김해가 간 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참 좋은 결정 내렸다 제가 아주 드물게 칭찬을 했는데 사실 공항 문제 같은 거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가서 그나마 한 일 중에 하나가 10년쯤 전에 갔더니 김제공항을 만든다고 땅을 샀더라고요. 땅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100만 평 이상 땅을 샀어요. 그래서 아니 김제에 왜 공항을 만듭니까? 김제면은 KTX 그 당시에 이제 KTX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2시간 안 돼서 김제에 도착하는데 그 길을 누가 비행기 타고 다니냐니까 전라북도에 공항이 제대로 없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걸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약만 한 게 아니라 공약을 지켜버렸어요.
공기가 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양양. 강원도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하나 없다. 강원도 사람 감자바오냐. 이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걸 내걸어가지고 양양에 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정부가, 이 부지런한 정부가 공항만 만든 게 아니고 그 고속도로를 갖다가 강원도 가는 그 고속도로를 갖다가 영동고속도로를 갖다가 4차선으로 넓혀가지고 서울에서 동성터미널에서 강릉까지 2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공항이 문을 닫고 그 위에 있는 속초공항이 문을 닫았는데 양양공항은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넓은 공항을. 그래서 정부가 공항을 새로 지어가지고 문을 열었으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다니는 거죠.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두 회사가 다 수도.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양공항은 지금도 전기항로가 없는 공항이에요. 근데 이 부지런한 정부가 무항공항, 광주공항도 있고 목포공항도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공항끼리 연결할 생각인지 몰라도 그 사이에다가 가운데다가 무항공항을 만들었어요. 무항공항. 무항공항 만들 때 뭐라고 하니까 이렇다 할 국제공항이 전남이 없다. 광주 전남이 없다. 광주공항을 협소하니까 무항공항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만들지 마라. 경제성 없다고 하니까 무항공항이 완공되면은 1년에 800만 명이 그걸 이용하게 된다. 지금 무항공항의 하루 이용자가 2만 명이 안 돼요. 지금. 왜? 이 부지런한 정부가 KTX 호남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다 구비되면서 공항 갈 일이 없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김정호를 만나. 제가 이거 만들어서 국민 혈세를 넣어가지고 김정호가 만들어서 여기서 뭐 할 거냐. 비행기한테 뜰 수 있는 것 같으냐. 공항 갔는데 뭐 공항에서 그 넓은 곳에서 비행기 안 뜨면 뭐 가을에 고추 말릴 거냐. 결국에 그 공항 그 공사를 안 했습니다. 땅만 사놓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막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면 땅은 다 산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팔려도 누가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뭐하냐 했더니 연 임대료를 1억 3천만 원인가 바꿔서 배추밭에 빌려줍니다. 지금 배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세금 수백억을 걷어가지고 남 배추 농사 짓는데 땅 빌려주는 일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울진에다 공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속초공항, 강릉공항 다 문 닫았는데 그보다 더 사람들이 안 가는 울진은 왜 공항을 만드냐니까 울진이 오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지라는 얘기는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왜 공항을 만드냐 했더니 아 뭐 그 공항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이미 공항이 다 완공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울진공항 완공됐습니다. 완공됐는데 카, 아시아나 다 안 다니겠다.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비행기 조종 학교 빌려주고 있습니다. 뭐 말이 제가 길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걸 누가 했느냐? 병주고 약주고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힘 약한 사람들 이런 거 해도 상상 못 시켜요. 뭐 감동의 공항 만들겠다. 우리 진선이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선거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복지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속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실업수당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만일에 실업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늘어나는 실업자를 실업수당을 2배를 주겠다. 이 얘기가 바로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약주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이 퍼뜨리지 않게끔 병을 고치는데 더 노력을 해요. 실업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그래도 남는 실업자가 있으면은 그분들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당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야지 실업자 늘어나는 걸 그대로 둔 채 병이 퍼뜨려지는 걸 그대로 방치한 채 약을 주겠다는 얘기는 병주고 약주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내가 실업자가 내가 실업수당 2배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실업수당 안 받더라도 내 일자리가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게 좋아요?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걸 더 좋아할 거 아니야, 다들.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나 실업수당 받기 더 원해. 이런 분들이 정말 몇 명이 있겠어.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정에서 뭐가 문제냐? 복지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시장의 문제, 시장의 문제. 강자든 약자든 같이 모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강자만 벌어먹기 좋고 약자는 벌어먹기 힘들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팔았다. 그건 사실 자본주의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무슨 병든 발을 쓰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돈 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벌어서 자기만 돈 버는 건 괜찮은데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닭을 팔면은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 손해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대신 5,000원짜리 통닭 먹겠다고 줄 선 사람들이 보니까 멋있는 옷도 걸려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사고 이러면서 그 손해가 메워지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만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롯데마트가 닭을 통닭을 5,000원을 파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동네 꼴목에서 통닭 가게 하는 사람들이 원가가 8,000원인데 만원 받고 팔고 있는데 5,000원을 팔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5,000원에 안 팔면 손님이 안 오고 5,000원에 팔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빨리 망하냐 늦게 망하냐 밖에 없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경제력의 남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건 좋은데 힘을 예를 들면 제가 주먹이 센 건 좋아요. 내가 주먹이 센 건.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10기를 들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건 좋아. 그건 박수를 받을 일이에요. 근데 주먹이 세다는 이유로다가 누구를 갖다가 야 내 주먹에 한번 부닥쳐봐. 때려서 상처나게 받으면 이게 폭력이잖아요. 힘의 남용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경제력의 남용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5,000원에 파는 거는 경제력의 남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에서 정의하는 건 뭐냐면 힘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대형 마트가 있다. 재래식 시장이 있다. 같이 경쟁하면 지죠. 전라북도 남원에 인구가 9만 명밖에 안 되는 곳에 이마트가 처음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24시간 장사하고 너무너무 편리해요. 애들끼리 그냥 주말마다 놀러가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남원 시내에 있는 자영업 하는 가게가 3분의 1을 문 닫았어요. 근데 남원시장에 여기 재미를 들려가지고 롯데마트도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나선 거예요. 롯데마트한테는 땅까지 빌려주겠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마트 때문에 가게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롯데마트까지 들어오면 나머지 가게의 반은 날아갈 거다. 들어오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가 못 들어왔어요. 물론 그 뒤에 한 10년쯤 있다가 롯데마트가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들어가는 10년 걸렸지.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그걸 왜 막냐.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이걸 막고 있습니다. 이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큰 대형마트도 살지만 작은 가게도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는 호랑이가 있으면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는 힘센 사람도 있고 힘 약한 사람도 있지만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게 힘센 사람도 살고 힘 약한 사람도 살게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규제를 해야 돼요. 어떤 규제를?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게 있느냐? 인구 30만 명이면 대형마트를 하나만 들어온다. 10만 명 늘 때마다 추가로 하나 들을 수 있다. 이게 마구잡이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입점 규제. 두 번째는 영업시간 규제. 큰 대형마트는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문 열지 마. 문 강제로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 같은 데는 일요일은 문 열지 마요. 일요일은 조그만 가게만 문 열어라. 독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품목 규제. 큰 대형마트는 콩나물, 두부, 우유 이런 거 팔지 마. 그건 공공가게에서는 중요하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 망원동 홈플러스하고 망원동 재래시장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일부는 그 홈플러스 취급을 못하도록 해놔가지고 둘 다 살 수 있게 해놔.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바로 경제에서의 정의다.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만 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유일한 특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특권은 삼성현대한테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산의 유보금에도 100조가 넘게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현찰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 월급도 주기 힘든 영세 납품업체 한테 납품받고 돈을 현찰로 안 줘요. 현찰이 있는데도 어음을 줘요. 습관짜리 그럼 이걸 가지고 현찰을 바꾸려면 10몇 % 정도를 띄어가지고 와리깡 해가지고 돈을 만드는 이런 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이 아파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강자 위주로 짜여진 경제 관행. 약자도, 경제적 약자도 함께 숨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덜 갖춰져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가 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되어 있고 그 경제 민주화가 가장 부족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아세요? 동대문 시장입니까? 남대문 시장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은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그 몇 명이 있는데 2,500만 명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파는 사람, 노동력을 사는 사람, 노동력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실업자, 취업자 해가지고 2,500만 명이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고 여기 다 있는 거죠. 여기서 강자도 살고 약자도 살게끔 해야 되는데 강자는 뭐예요? 사용자죠. 노동력을 사는 사람. 약자는 노동력을 파는 사람. 근데 오랫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약자들을 더 힘들게 약자들이 양보를 통해서 강자를 키워내는 그 방식에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이제 그 방식이 수명이 더 가고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낙수 효과. 강자를 살려가지고 그 강자가 살아난 강자가 약자까지 살린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경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른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많이 후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국민들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성장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7% 8%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 성장하면 일자리가 30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시절은 이미 갔습니다. 그때 경제 규모가 작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다시 안 옵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낮지만 1% 성장하면은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한 10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10만 개.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1%의 성장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몇 개냐? 7만 개 내지 8만 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 성장하고 있느냐? 1년에 한 3 내지 4% 성장합니다. 그럼 7만 개 곱하기 4 해보세요. 약 28만 개, 30만 개밖에 일자리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만 성장해도 만들어지던 일자리가 이제는 1년 내내 해가지고 그것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여건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 수출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수출했습니다. 이 강동구에도 보면 그 당시에 가발 공장도 있었고요.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뭘로 돈 벌었어요? 처음에 와이셔츠 한 장에 900원짜리 미국 수출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스테인레스 포커나이프는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80%가 대한민국에서 수출해갑니다. 웬만한 건 다 수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모든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수출합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수출해서 돈 버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요즘 망하고 있는 조선, 철강,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잘 되고 그게 종사하는 일부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종사하는 일부만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훨씬 2만 달러, 3만 달러 되면서 내수 시장에 다 자기 목줄을 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잘 되지 않으면은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수 시장이 잘 되려면은 국민들이 택시 더 타고 물건 더 사고 돈을 다 써야 될 거예요. 또는 쓸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택시 타면 IMF 때보다도 손님이 없다고. IMF 때보다 손님이 없다.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힘든 게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후퇴하고 무너지면서 직장에서 쭉 나온 사람들 많고 명예퇴직 정리해보고 나오면서 갑자기 먹고 살기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굶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냐? 우리나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으면은 미국 같으면 동네 슈퍼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서울에서 음식점을 10장 개업해가 1년을 못 채우고 문 닫는 사람들이 열의 7입니다. 70%. 그 정도로 자영업이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망했다 그래서 그만둡니까? 보고 사람은 또 해야죠. 가게 줄이면서 전세 보증 줄여가면서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 몰락의 현장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영업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 미용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 갖고 있는 분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많죠. 국군이 몇 명이에요? 국군하고 미용사 같아요. 60만 명, 60만 명.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60만 명. 제가 대한미용사 회장에게 물어봤어요. 미용사를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에 손님 한 20명 받아야 돼요. 여러분 60만 명이 먹고 살려면 60만 명의 미용사 먹고 살려면 미용사 한 명당 20명의 손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미용실에 가야 될 여성이 1,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4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1,200만 반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을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그러면 미용사들이 먹고 산다는 수학적 결론을 도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세요? 제 차원에 보니까 2달에 한 번 가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사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기본 수단이 될 수 없고 생활의 보도 수단밖에 안 됩니다. 애들 학원비, 친구들 반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그럼 미용사가 많아서 그럴까? 문제죠. 그럼 미용사를 어떻게 줄이느냐? 줄일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뭐 미용사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뭐 토익도 집어넣고 뭐 그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차별받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국가가 전력을 다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자들 내게 오라, 내가 대통령 되면 실업수당 2배를 주마. 이게 병주고 약주고. 병을 고치는데 진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뭐냐? 경제다. 경제 문제 해결인데 이제는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말만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 속아는 것 같네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텐데 경제 성장은 답이 아니라는 건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내수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구매력을 갖추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임금 인상, 그건 구매력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요즘에 임금 인상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복지도 중요해요. 복지도 이제 구매력을 늘리는 한 방법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직접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기회를 보장하는 내 국가의 노력, 정치의 역량이 위기가 투여돼야 되는 그걸 통해서 경제의 정의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득의 격차를 좀 줄여야 돼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걸 줄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소득의 격차는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고 교육의 격차가 건강 격차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동네에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 서울 서초구의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이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저 경기도 강원도 화천군 이렇게 있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데가 강원도 화천이에요. 그 화천군의 소득이 가장 낮은 또 계층하고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의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 양 계층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18살 지금 그렇습니다. 18살 차이 납니다. 인명은 제천이가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이 아니고 인명은 제재예요. 인명은 재산에 딸려 있는 것이지 하늘에 딸려 있지 않아요. 이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를 부지런해 가지고 많은 통계를 만들려고 있는데 심지어는 서울 시내에 26개 행정구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길거리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길거리 다니다가 사고 나면서 숨지는 비율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 통계도 들여다보면은 못 사는 동네가 더 많이 사망자가 나옵니다. 사망 위험군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강동구는 아닙니다만 서울 강북의 모 구하고 서울 강남의 모 구하고 비교해보면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격차가 다른 조건을 다 똑같이 맞췄을 때 한 280명 정도 격차가 납니다. 더 많이 죽는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통계까지 제가 더 이상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 모든 사람이 똑같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경제 성장의 결과가 다 한쪽으로만 너무 거의 1% 쪽으로만 너무 많이 가서 격차는 해가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러니까 성장이 건강해. 오히려 성장이 멈추면 격차가 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성장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누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느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경제가 중요하다는데 경제를 올바르게 바꾸는 건 누가 하느냐?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국회의원도 40%씩 바꾸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새로 뽑는 게 좋다 해서 이제까지 한 놈들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40%나 교체했는데 정치가 별로 안 달라집니다.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밖에 못해요. 5년. 그래서 어쨌거나 한 번만 하고 그냥 물러갔다 이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또 앞에 또 보다 보니까 또 옛날 얘가 또 그대로 보네요. 이건 아까 한 번 하는 것도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에 사실은 정치가 바꿔야 되는데 개개인의 인물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냐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집단을 바꿔야 되고 정치하는 세력을 바꿔야 되고 그걸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람만 바꿔가지고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오늘의 결론만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면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저하고 견해가 다를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돼요.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정권이 안 바뀌면 더 힘들 것입니다. 정권이 안 바뀌면 아마도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길 바라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면서 마음을 접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너희끼리 해보거라 그래.
정치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쁜 정치가 그 빈자리를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또 큰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정권만 바꿔서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거냐, 경제세계가 살아날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이 선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선거제도로 바꿉니다. 선거제도.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선거제도로부터 비롯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얘기를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선거구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이제까지 선거구 하면은 야당은 1명 내지 2명만 당선됩니다. 18명 중에 16명, 많은 데는 17명은 늘 여당이 당선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당선됩니다. 그전에는 한나라당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거가 끝나면 욕합니다. 아니 그 동네는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만 뽑아주느냐. 뭐 그렇게 욕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산 시민들이 정당 투표할 때 투표한 거 보면은 새누리당은 항상 54%, 많으면 적으면 52%만 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반 약간 넘는 부산 시민들이 새누리당 투표하지 나머지 40% 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누리당 안 찍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을 보면은 18명 중에서 16명, 거의 90%가 늘 새누리당이 뽑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 선거 제도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잘게 나누어가지고 소속으로 송파갑, 송파을, 강동갑, 강동 잘게 나누어서 거기서 한 명씩만 뽑는, 그리고 한 표라도 많으면 다 당선시키는. 그러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당선된 사람은 한 표라도 많으니까 당선돼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뭐 한 표라도 많아 당선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선된 사람의 평균 득표율이 55%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45%는 저 선거를 한 번 했는데 우리 국민의 45%는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당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표는 어디 갔어?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찍은 사람은 54%밖에 안 돼요. 지난 2004년 같은 경우는 52%밖에 안 됐어요. 52%. 근데 의석은 94%, 92%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부산 시민 중에 30~40%는 자기 뜻이 실종돼 버려요. 이런 선거제도를 10%가 지지하면 10%의 의석을 가져가고 50%가 지지하면 50%의 의석을 가져가는,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있느냐?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 뭐 다른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독일이다,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다, 벨기에다, 스웨덴이다, 다 국민들이 찍은 만큼만 가져가요. 찍은 만큼만 가져가요. 이런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은 아, 영남이니까 어느 당이 무조건 유리하고 호남이니까 어느 당이 무조건 가져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지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당 공천받았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당선된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공천받는 게 중요하지 유권자들에게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창원에 있잖아요. 제가 창원에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민원하는 힘센 당에 가야지 왜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힘이 진짜 많이 드는데 힘센 사람들이 그 새누리당 가면 민원 더 잘 해결됩니다. 글로 가시죠. 그때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안 가요. 왜? 그분들은 민원 중시 안 한다 이게. 왜? 그리고 공천 주는 사람 다음에 공천 또 준 사람에 줄 서야지 국민이 공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돼요. 그러니까 국민을 안 쳐다보고 공천 주는 위에 사람만 쫓아다니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민들이 찍은 만큼 당선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공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공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쳐다보는 정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을 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독일식
정당정부 비례대표죠. 5%가 지지하고 딱 5%에 갖는.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 같은 정의당에게 지난번에 국민의당까지 나오는 바람에 정의당이 엄청 손해본 선거가 지난번 4월 선거였어요. 근데 그 엄청 손해본 선거이지만 그래도 그 선거에서 정의당이 몇 퍼센트 얻는가? 7.3%가 얻었잖아요. 그 7.3%를 독일에서 얻었다. 독일 선거 방식으로 했다. 그럼 7.3이면 의석이 몇 석이냐? 21석. 정의당의 21석이면 지금 뭐 세월호 특일이, 뭐 백남기 농민이 어떠니 이런 문제가 다는 해결이 안 돼도 몇 가지는 해결이 될 거예요. 정의당과 같이 확실한 당이 원내교수단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정의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거 다 통과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의당이 저거는 막아야 되겠다. 저거 하나는 확실히 막아야 되겠다. 하고 발목을 꼭 잡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정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정당 하나가 더 생겨나면 정치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참 괜찮은데 왜 전당에 있을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조금 전에 본문을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 당에 있을까? 우리 당에 오면 좋을 텐데. 그러나 제가 있는 당에 오면 당선이 쉽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걸 아니까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근데 정의당에 가도 21석이 금방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지역주의 같은데 연연해하지 않고 공천을 주는 보수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껏 자기 색깔에 맞는 당에 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들도 그 밤낮 그나물의 그 밤인 그런 당이 아니라 좀 새로운 그런 당들이 그때그때 국민들의 평가 속에서 생겨나고 또 그런 당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다수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는 날은 앞으로 안 올 거예요. 순서로 제1당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순서로 반 이상을 갖는 날은 이제는 안 올 거예요. 과거에만 존재하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 교체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정의당은 아직 대선 방침이 안 정했지만 그렇게 저는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의당이 추구하는 이익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큰 가치는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의당도 기여해야 돼요. 정의당의 작은 이익 때문에 정권 교체는 큰 이익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권만 교체되면 되는데 대통령 한 명만 달라지면 뭐가 변하느냐?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한 명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좀 괜찮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여권이 돼가지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30년 해야 뼈도 박도 못하게 그냥 바꿔낼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30년 집권하려면 대통령을 6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정치인 물갈이를 선진국형 정치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이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소문돼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에게 맡기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솔직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꾼 나라들, 뉴질랜드, 또는 바꾸려고 했던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국민투표를 했어요.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제가 대통령 후보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당선되고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약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이 연합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시키고 공약대로 당선되고 1년 이내에 영국이 그랬거든요. 정권을 바꾸면서 1년 이내에 선거제도 변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를 통과한 선거제도는 이렇게 해서 거부할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룰을 바꾸어야 우리가 아까도 제가 모두의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민이 안 뽑은 사람 있습니까? 보결로 들어온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근데 뽑자마자 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안 믿습니다. 국회 제일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불신합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렇게 불신합니까? 그 정치가 개개인의 얼굴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어찌 보면은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그리고 약자들 강자는 함께 동반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기를 다 원하는데 그런 사회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저는 가능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정치가 바뀌면 가능하다. 정치는 언제 누가 바꾸느냐 사실은 국민들이 바꾸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정부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이 국회 더 큰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 제한제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대통령제의 폐단도 많지만은 국회가 잘못 뽑히고 있는데 잘못 뽑히고 있는 국회에다가 대통령 권한을 빼앗아서 주면 이게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 개혁은 정치 세력의 개혁이고 그걸 이루어내는 일, 정권 교체와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 세력의 교체 이를 이루어낼 때 드디어 우리는 경제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비록 아직 원내교수 정치도 아닌 작은 당에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힘이 없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른 수준만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 후진국에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일은 요원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줘야 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 현실을 다시 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의 생각은 잘 들어봤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포스트잇 이제 질문하는 준비하는 동안 이제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그 의정 활동을 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률소비자연맹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정기 국회 때 이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들 그 의정 활동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가까이 밀착해서 볼 수 있는 기관이 국정감사 기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복지 문제. 여야가 선거 때마다 복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표만의 의식에서 나오는 하나의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당이나 더민주당 쪽에서도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게 이제 상당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의당에서는 그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건지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건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조금 전에 이제 그 정관의 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김영란법의 취지는 현재 사법부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그 대법관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노비를 받았는데 그걸 받았을 때는 수백억을 벌 수 있었다. 그 취지로 해서 김영란법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김영란법이 상당히 그 퇴색되고 있다. 왜 거기에 사립학교라든가 언론을 끌어들여가지고 국회의원을 또 뺐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 하나만 더요. 지금 어제도 국회 토론회 제가 이제 질문을 주로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약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거의 약자인데요. 하루에 수십 명이 죽거나 성폭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지금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거의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아직도 그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런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워낙 많아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어느 거냐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필요합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인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거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보편적 복지로 갑니까? 그러나 교육 문제라거나 의료 문제라거나 이런 거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밥 줄 때 보면은 다 그냥 군대에서 군대밥 주지. 너는 집이 잘 사니까 밥 사 먹어. 너는 집 잘 사니까 총은 네가 샀었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마땅한데 어느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다 몰아쳐서 갈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치안 문제. 치안 문제 저는 뭘 말씀하십니까? 김영란법이요. 예, 김영란법은 저는 우리가 불편할 때요. 제가 그 비행기를 처음 탄 해가요. 외국 가는 비행기 처음 탄 해가 1996년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금연석 주가에서 제가 파리를 가는데 그때 제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 가는 10시간 동안을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흡연석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흡연석 달라고 하면 비행기차 뒤에 그냥 가둬놓고 그냥 가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제 앞에는 금연석이고 저는 흡연석이에요. 근데 카페도 없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안 살죠. 못 살죠. 택시 안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새마을호안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지금 그렇게 안 삽니다. 김영란법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은 금방 적응됩니다. 적응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아는 선진국식으로 맑아지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법 시행하면서 어느 만큼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 안전망인데 그거는 제가 우리 사회의 치안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길거리에서의 안전 문제라거나 또는 마약으로 인한 보호나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꽤 안전한 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나마 우리나라도 위험한 것들이 좀 많아지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그 배를 활보할 수 있는 점에서는 좀 좋아진 면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좀 무차별 범죄 같은 것들이 최근에 늘어나서 걱정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효과와 그 다음에 사고가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와 그 다음에 날 가능성을 줄여내는 그런 좀 신속 대응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도 보수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도 예. 대통령님 한 가지만 한 분이 한 가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시면 노회찬의 정치학도 너무 잘 들었고요. 거의 빼놓지 않고 들은 것 같고요. 정말 노회찬 의원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선거 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분 좋은 되게 수련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이 없네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 진성이 그리고 경상북도 정당 해가지고 참 깔끔하게 선거했던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 좋은 의원님을 저희가 뽑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문제 때문에
아쉬웠던 그런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까 선거구 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는 대안으로서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한 국민투표를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거 살려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도 참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경우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럼 혹시 근데 그래도 선거구 제도를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혹시 안 됐을 때,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혹시 뭐 플랜 B나 이미 신상정 의원님이나 노회찬 의원님 이미 되게 선거구 제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양당 수준의 꼴대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또 플랜 B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하고 바꾸는데 30년, 40년 걸린다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비법이라고 이제 연구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의사까지 이제 타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힘을 모으자.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미리 공표를 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또 이거 국민투표를 하면은 성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정치 세력들의 힘을 모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1년 이내 임기 초반에 밀어붙이자. 이게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될 경우에는 선거제도 계획이 더 많은 시간이 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랜 B는 뭐냐. 저는 선거제도가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정부 교체도 안 되고 선거제도 안 바뀌는 건 뭐냐. 저는 그래도 다음 선거에서 정의당은 20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반드시 뭐 이빨이 안 되면 인공으로라도 뜯어야죠. 그리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작품 수식은 제가 20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간 관계상 저기도 질문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요.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간결하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성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 좀 전에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문제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선거구제를 바꾸는 걸 국민들이 요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난 선거 때에도 개표를 선거를 마친 지역에서 그냥 개표를 하는 그게 일종의 보완의 하나로 방법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투표를 마친 그 선거구에서 바로 개표를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요청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앞에 부분이 어떤 제도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 저희가 그거를 바꾸는 거를 요청하려면 어디에다 어떤 루트로 하면 되는지. 선거제도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고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놨더니 지금도 정치발전특위라는 걸 만들었고 과거에도 정치개혁특위라는 걸 만들었고 바로 지난해에도 작년에도 그게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여론에 못 이겨서 만들 선거제도를 고칠 것 같지만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다가 번번이 실패를 해왔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지만 국회에만 맡겨서는 잘 안 고쳐질 것 같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국민투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선거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잖아요. 국민이 직접 정치를 못하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서 위임을 시키는 건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국민이 권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회의원을 뽑는 그 절차를 국민들이 정하자는 거죠. 선거제도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니까. 그래서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도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국회 내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 못 바꾸는 이런 얘기는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국민 투표를 통한 국민 의사 확인과 그것을 국회에서 정부 개정에 반영하는 그 방식이 가장 그나마 현실성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 최근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이 거의 다 그와 유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은 아마도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선거 투개표 부정이 확률상 더 적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투표함을 이송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투표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보면 투표하는 곳을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20곳 이상에서 투표한 걸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개표를 하는데, 개표하는 시설은 보다 더 엄격하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곳에서 다 각각 투표를 하려면은 엄청난 이 시설이 되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게 되면 오히려 개표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일부 선거에서 투표 과정에서의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개표 장소를 좀 더 분산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곳에서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것은 좀 힘들 것이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처럼 투표하는 곳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는 투표하는 날에 설악산에 놀러 갔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기 지역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주민들도 안 넘겼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교 다닌다. 그것도 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장 안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다 이런 거 앞에마다 다 투표소가 다 있어가지고 투표날 이전 며칠 전부터 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 투표를 갖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투표하기 더 편리해지면은 투표하는 분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의원님하고 토론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직답하겠습니다. 가서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답을 하시는 동안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가서 포스트잇을 드릴 겁니다. 작성해 주셔가지고 다시 스태프분들께 드리면은 붙여서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제가 몇 개 해? 뭐 많이 해? 네, 의원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삼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삼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줄 어떻게 아셨죠? 예, 저는 한동안,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동안 그 휴대폰을 삼성 거만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집 TV가 늘 삼성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라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정의당과 저는 대기업을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다 필요합니다.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영세기업도 뭐 있는 걸 어떡합니까?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미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면 우리가 배려는 약한 쪽을 배려를 해야 되죠. 그렇죠? 힘이 약한 쪽을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시에
힘이 세다 그래서 특권을 주면 안 되죠. 요즘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힘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결정을 얼마나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기업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미움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들이 못 가는 특권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만 허용되는 대기업의 특권이 뭐냐? 재벌입니다. 재벌은 달리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 재벌이 없습니다. 재벌이. 왜? 재벌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해서 대기업의 집단, 기업 집단에게 주는 특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재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벌. 그게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CHABOL, 재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특권은 해체돼야 된다. 삼성이든 뭐 금성이든 화성이든 간에 뭐 일체의 특권은 없어야 되고 기업끼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돼야 된다는 그것이지 뭐 삼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원활한 게 있는 건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도 원내 3당만 인정하고 청와대에서도 오찬에서 소외받는 듯한 정의다. 예. 밥 먹는데도 안 불렀습니다. 예. 물론 밥도 가면은 이제 그 새누리당 당대표가 가면은 뭐 송로버섯 이런 걸 주고 다른 분들이 가면 또 그런 버섯도 그냥 느타리 버섯 이런 걸 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정당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힘 좀 정의당에 많이 보태주십시오. 예. 정의당의 힘을 보태주시는 방법은 가장 확실하게 힘을 보태주시는 방법은 정의당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에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의 힘을 보태주는 방법 10만 원까지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새 공제가 되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거고 물심양면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면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현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은 왜 국민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을 뽑은 겁니다. 잘 듣다가 어느 날 안 듣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을 뽑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물건을 잘못 산 거다. 한 사람의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정치 의사결정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것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의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단 한 표 차로로 국민들의 투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투표권을 더 무겁게, 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주변에 함부로 행사하는 분들 계시면은 좀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토론도 하고 한 표 한 표의 행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정치 참여 방식은 정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평범한 분들이 생활의 한 영역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그 정당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자기 의사도 표출하고 그런 이른바 정치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그 연령이 한 16살 정도면 거의 다 입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가 19금입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게 많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40대 초반에 수상이 나타나잖아요. 와 대단하네. 그런 나라들은 16살 때부터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가려면은 텔레비도 보지 마라. 대학 가서도 취직하기 바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이래서 30 넘어서 겨우 정당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너 결혼까지 한 놈이 정신 차려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인재가, 젊은 리더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변화에 참여하는 길은 직접 정당에, 어떤 정당이든 가입하는 것.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당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당이 좀 못 믿어서 아직 가입하기 그렇다면 더민주당이라도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셔가지고 늘 정의당 쳐다보십시오. 제대로 할 때 오십시오. 제가 제대로 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경제정의의 핵심은 토지정의,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정부의 취지와 비슷한 부동산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저는 뭐 정부세도 세부적인 어떤 세율이라거나 적용 대상에서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와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한 도입 등 해서 경제정의를 조세정의를 통해서 경제정의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했고요. 저희가 또 오늘 뒷풀이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가능하신 분 같이 거기에 또 토론을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해주신 요차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가지 속보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한가지시라는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계획을 하나 준비해 혹시 지금 들어올 수 있나요? 요새 그런 거 챙기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촐하게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준비해 주시면 기다리는 동안 약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끝나고 나서 진짜 이제 사진 촬영 많이 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래서 단체로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석 맞은편에 쪼끼쪼끼라는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뒷풀이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항상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해주시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여주시는 동안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한 230에서 40분 정도가 해줬습니다. 자리를 그만두면 마련하시는 분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당원들도 많지만 당원분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진 좋아요? 네? 사진 어딘가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같이 마시고 앞에 같이 모이셔가지고 사진 한번 촬영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오신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이시는 동안 안동장애인 자립센터 대구장님 오셨고요. 오른병원 5조 이정원 부장님, 국민TV 홍상민 차장님,副主席는 손수배 수영선생님, 불어정원 노동조합, 불어정동조합 오셨습니다.
주십시오. 네. 제 집사관이 신이 나서 제가 오늘 바쁘고 제가 먼저 와가지고 조금 중요하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타임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팬입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시죠. 다 해주시고요.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시죠. 촬영하지 마시고 같이 찍으세요. 예. 이렇게 좀 친한 척하고 올것 같습니다. 많이 좀 같이 찍어주십시오. 예. 저희 사진만 보면은 예. 참석자가 얼마 안 되겠다 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서 오셨다니까? 하나, 둘, 셋. 서울에는 안 와. 우원시밖에 없어. 우원시.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인풀 장소는요. 방금 대청 맞은편에 있는 쫄깃쫄깃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건강 의원님 단체 이거만 찍어요. 저희 가족들이 잠깐만 띄워주세요. 저희 가족인데 잠깐만 예, 저희 하나, 둘, 셋. 하나, 막는 거 안 봤어. 하나, 둘, 셋. 아, 찍어드릴게요. 옆으로 보세요. 찍어드릴게요. 우리 가실 분들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가 계시면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계시는데 좀 찍으시고 찍으시라고. 그거를 찍어주세요. 내가 잘 안 나오니까. 앉을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찍히는 거 맞아요? 급하게 여기 한쪽에 사도 신도 한 장에 들어와. 진짜 좀 크게 나. 그래? 형아. 진짜 진짜 좀 그래? 어떤 질문이? 여기를 여기 배경으로 해. 우리. 아, 우리 의자 좀 잘 나. 그건 인터뷰 하셔야 돼요. 인터뷰 하셔야 돼요.
인터뷰하자고? 둘이 가서 하나 인터뷰하세요. 뒷분이 참석하신 분들은 네, 지금 이호진 구경위원 손 배우신 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됐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호진 구경위원님 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분께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질문 다 끊고 했으면 안 돼. 질문 다 끊고 했으면 질문 다 끊고 했으면 안 돼. 네. 자, 됐죠? 인터뷰 할수 있는 그만 보시죠. 아 의자 두고 가세요. 의자요? 아 의자 그대로 내버두는 거예요.